아파트 지하 주차장 쪽으로 불러내서 유사성행위를 요구를 했고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도망가려고 하자 붙잡고 강압적으로 유사성행위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해자들이 어려서인지 안타깝게도 소년 사건으로 송치가 되긴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치유의 봄의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선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로서 불리할 수 있고 처분 결과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였을 때 일반 형사 재판으로 간 사례와 소년보호 사건으로 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랑 피해자가 모두 중학생, 같은 학교 학생이었어요. 가해자 둘과 좀 친하게 지냈었는데 어느 날 피해 학생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 쪽으로 불러내서 유사성행위를 요구를 했고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도망가려고 하자 붙잡고 강압적으로 유사성행위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정말 원치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가해자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굉장히 악용을 했어요. 피해자한테 본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겠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많이 했었고 범행이 한 번에 그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가해자들이 학교에서 이 피해 사실을 암시하는 듯한 취지의 행동들도 있었고 말도 있었고요. 피해자랑 그 가해자 둘 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학교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고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학교 선생님한테 알리고 부모님한테 알리고 나서 저희를 찾아와 주셔가지고 고소 단계부터 저희랑 같이 진행을 하셨죠. 가해자는 둘이잖아요. 둘이 입을 맞춰가지고 혐의를 되게 완강하게 부인을 했었고 저희 쪽에서 잘 방어해가지고 무리 없이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요. 가해자들이 중학생으로서 나이가 어려서인지 안타깝게도 소년 사건으로 송치가 되긴 했었어요. 소년부로 송치가 되니까 한 명은 범행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합의소가 들어왔었고요. 합의는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혐의 인정하고 피해자랑 합의를 위해 시도를 했다 이런 게 참작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보호관찰 2년 5호 처분이랑 1개월 소년원 송치인 8호 처분 이렇게 내려졌고요. 가해 학생 한 명은 완강히 범행을 부인을 했었고 보호 처분이 내려져서 6개월간 소년원 송치 처분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분서를 안 보내주니까 피해자 쪽에선 가서 직접 들어야 되는 건데 처분 결과를 얘기를 할 때 피해자 변호사 나가 있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건은 판사님이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보셨는지 알려주셨고 그래서 제가 결과를 상세하게 알 수 있었던 거죠. 이번에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셋이고 피해자는 하나였던 사건인데요. 친구네 집이 빈다라고 해서 다 같이 놀다가 피해자에 대해서 장난식으로 신체 접촉이 조금 있었다가 점점 장난이 아닌 수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가해자가 거의 강간 직전까지 간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친구의 어머님이 집에 들어오면서 그칠 수 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가해자 중에 하나가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엔 강간죄다 보니까 미수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소년보호 사건으로 갈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가해자 모두에 대해서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범행 당시에 가담의 정도가 조금 약했던 가해 학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변호사를 통해 합의소가 들어왔어요.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잘못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서 인서를 하고 합의를 하기로 해서 3천만 원으로 합의가 된 사건이고요. 소년부로 송치가 됐고요. 우리랑 합의가 되지 않았던 가해 학생 둘은 장기 최대 4년까지로 해가지고 징역 처분이 내려졌었죠. 그냥 단순히 얘는 9호, 여기는 3호 이렇게 내려졌다라고 했을 때 왜 여기는 3호고 여기는 9호인지 소년보호 사건에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라든지 이 범행의 전말이라든지 양형의 이유라든지 이런 거를 피해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성범죄 피해자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여기서 그냥 덮고 넘어가면 또 다른 피해자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덮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강제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벌금으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또 다른 피해자는 만들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고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많은 가해 학생이 있었잖아요. 다른 피해자들이 그렇게 신고를 해서 소년보호 처분 전력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으로 갔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피해를 받았으니 정당한 피해배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소년보호 처분 결과라도 있어야 수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기록이라도 있어야 민사소송이 수월하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은 정말 어렵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무래도 일반 형사재판 과정도 되게 복잡하다라고 느끼시는데 소년보호 사건은 더 복잡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처분이 나오더라도 어차피 전과도 안 생기고 처분도 굉장히 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왜 고소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치만 우리가 피해를 받았으면 정당한 피해 배상도 받아야 되고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려면 어찌됐든 고소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고, 미성년자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치유의 봄을 찾아주셔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유의 봄의 김유정 변호사였습니다.